네, 그 태초의 시간은 이 전시 주제가 신화인 만큼 제가 어떤 아주 고대 원형에 관심을 갖는 그 주제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어떤 공간적인 여행을 했던 경험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사실 신화라 그러면 이 전 대륙에 걸쳐서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고 자라고 있는 곳이 여기 한반도고 가장 이제 지리적으로 밀접한 어떤 이 동북아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12년 10월에 여행을 했던 북극항에 그 했던 기억을 갖고 이 새 작업을 해보자 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그 북극과 이 동북아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옛날 그 동북아 내륙에 에베키족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랑 되게 흡사해요. 이런 몽골 계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쫓기고 쫓겨서 저 북극 해안까지 가서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말들을 보면 이렇게 서양 말하고 다르게 좀 조그맣고 되게 민간 신앙도 우리랑 비슷하고 또 북두칠성을 믿고 여러 이제 신앙들이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극은 노르웨이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화이트 백인들의 땅으로 알고 있던 곳인데 또 다른 어떤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아시아적 요소가 있고 이 두 개가 있는 하얀 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축치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북극은 베링해를 이제 두고 넓은 러시아 뭐 이쪽 러시아 시베리아 또 노르웨이 이렇게 캐나다 다 둘러싸고 있지만 이제 저는 한 스팟을 축치로 택한 이유는 또 하나는 제가 2014년에 극지연구소 벽화를 그리면서 거기서 이제 가깝게 드나들던 놀러 다니던 실험실이 있었어요. 고해양 기후 실험실인데 거기 이제 박사님이 축지해를 해마다 가시면서 북극해를 시추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 지구의 기원을 찾는 거죠. 고대 기후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연하게 제가 북극, 축치, 또 동북아의 아시아 민족의 어떤 민간 신화 그것들을 이렇게 결합한 장소로서 축치를 택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건져온 바다에서 건져온 흙으로 아향료를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 아마추어 탐험가이기도 한데요. 네. 그 2012년 북극에 다녀온 것들이 어쨌든 이 태초의 시간 작업을 만드는데 네. 시초가 되었던 거죠. 네. 어느 정도 다녀오셨나요? 북극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다녀오셨나요? 북극을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너무 가고 싶잖아요. 오로라도 보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제가 구글링을 막 해가지고 찾았어요. 북극을 항해하는 그런 예술가 프로젝트를 찾아서 뭐 북극을 다 돌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은 스발바드라는 북위 80도에 있는 큰 섬이에요. 군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르웨이령인데 저는 그 항해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 예술가 25명 정도 다양한 분야 뭐 건축, 영화, 음악가 이렇게 다 타고 스발바드 섬을 이제 이렇게 반바퀴 도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서북 쪽으로 그쪽을 항해했어요. 그리고 3주 동안 항해하면서 한 스팟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렸다 탔다 또 항해하고 또 내렸다 탔다 굉장히 천천히 그 섬의 여러 지역을 갔어요. 그럼 같이 탐험하신 네.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던 건가요? 다양한 이제 작가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영화 작가, 또 오르가니스트, 작곡가, 또 이렇게 멀티미디어 뭐죠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작가, 또 시인, 소설가, 그리고 뭐 저처럼 미술관이 좀 몇 명 있었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아시아 사람은 그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 오지에 계속 끌리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언제부터 이 오지 탐험을 네, 시작을 사실,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게 오지라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는 사실 들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뭐 진짜 압구정동에 지금 전시도 하고 있지만 그 갤러리를 가나 북극을 가나 저한테는 이제 조금 거리감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시작은 제가 맨 처음은 2005년 연변에 만주 쪽을 이렇게 갔을 때 그때로 출발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만주 지역에서 어떤 이제 국경에 대한 생각, 영토에 대한 생각, 또 그걸로 출발해서 다시 중앙아시아 고려인 마을에서 또 지내본 경험들,
그래 그러면서 중앙아시아는 정말 저에게 색다른 곳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근대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리고 러시아가 붕괴된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소련 이전에 옛날 유목민 같은 그런 영토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치령이 있어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자치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여러 부족들, 이러면서 이런 민간 부족, 각자의 종교 이런 데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출발했죠. 2005년부터. 근데 그렇게 오지 아니면 미지 네. 아니면 네. 이렇게 무명이 닿지 않은, 소위 말하는 무명이 닿지 않은,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한테 계속적으로 끌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우리가 다 사실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향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릴 적에 그런 동화책을 많이 봤어요. 로빈슨 크루소, 뭐 톰 소열 모험, 니스의 이상한 여행, 뭐 그러면 거기 막 거위 타고 날아갔고, 또 로빈슨 크루소 보면 큰 그 배를 타다가 어디 정박해서 거기 또 원주민 마을이 막 나오고 거기에 섞여서 살고, 또 톰 소열 모험을 보면은 아이들 셋이 이렇게 등불 하나 의지해가지고 그 강 주변에 이렇게 동굴 같은 거 탐험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강렬한 게 15소년 표류기. 그게 아마 남극인지 아마 그쪽 밑에를 가면서 아이들이 어디 표류를 하다가 정박해서 물개가 많이 있는 동굴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같이 생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제가 그리고 그런 데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네. 탐험의 역사라는 게 이제 네. 서양, 유럽 남성의 역사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네. 한국의 여성이 네. 갔을 때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는 탐험 자체가 갖는 의미도 다를 것 같아서. 네, 정확한 표현이시고 중요한 얘기고요. 저는 사실 만주나 중앙아시아를 여행할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무슨 가르치는 거, 워크숍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이제 미션 스쿨을 연락이 돼서 혼자 가고 기차 타고 현지인 학생하고 그냥 둘이서 떠나고 그 학생도 여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막 개발이 되지 않았잖아요. 무슨 정말 외국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을 갔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그 탐험이란 게 이렇게 굉장히 서구적으로 어떤 공격적인 역사다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느껴진 게 남극 갔을 때 세종기지랑 중국기지, 러시아기지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들이 이렇게 과학기지를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군사기지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첨예한 거.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기지를 새로 짓고 있었거든요. 2006년에. 자기들은 남극에 있는 어느 기지보다도 제일 크고 높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탐험과 과학 이런 조사 이것도 하나의 공격적인 방편이다 인간의. 그리고 또 하나 북극을 갔을 때 또 다르게 느낀 거는 대부분이 이제 남성이었고 같이 간 작가도 남자들이 많았지만 또 하나는 북극은 철저히 백인들의 땅이었어요. 백인들이 수탈을 위한 땅이었어요. 그 전에 산업혁명 이후로 석탄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이제 수목 자라지 못하는 한계령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전혀 자라지 못하니까 석탄을 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 그 스발바드 섬이 광산이에요. 그때 수탈이 또 심했고 서로 각축장이었고 영국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가 또 이겨서 점령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현대의 각축장이었구나. 근대가 시작하면서 각축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고래가 지금 플라스틱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래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고래 뼈, 고래 심줄 안 쓰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문명사하고 근대화하고 같이 역사를 하는구나 북극은.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북극은 사실 얼음이 아니에요. 그냥 바다인데 얼음이 떠 있는 거예요. 대륙이 없고 이제 거의 녹아가잖아요. 점점. 그래서 지금 또다시 북극이 정말 첨예한 금년부터 특히 그런 시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한국은 거기서 쭉 벗어나 있어요. 영국 기지만 있고 일부 극지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부분만 중요성을 아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북방 그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각축장이 어디냐고 보면은 북극이에요. 북극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축치의 그 하늘 그리고 그들의 어떤 민간의 토착신앙 또 우주하고 그 접합 교류하려는 어떤 의식들 그거하고 정상반대 최고 각축장인 북극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또 해본 거였습니다. 그럼 작품 구체적인 제작 과정들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축지해 바다에서 시추한 흙을 가지고 알 모양 향로를 만든 게 맞나요? 그 구체적인 네.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제가 그 흙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과학자님이 또 굉장히 친분이 깊은 문경의 전통 가마터에 있는 장인이 있었어요. 도공 관문요에 김종필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이걸로 북극 흙으로 찻잔도 만들으라고 이렇게 적으시고 이미 좀 실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전시를 앞두고 뭔가 이렇게 향로라고 하면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어떤 의식 속에서 어떤 의례를 향할 때 항상 동서고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향로를 뭔가 설치하고 싶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만년 전 그 땅을 한번 재현해보는 의미로 그 땅의 기운을 재현하는 의미로 그 흙을 빚어가지고 향로를 만들면 어떨까 하겠더니 이 박사님이 그 문경 가마터를 흔쾌히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흙을 가지고 네네네. 오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개인은 못 가져오죠. 네. 그리고 그 흙을 시추한다는 것도 뭐 엄청난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흙은 이제 그 어떻게 시추를 하는 거예요? 큰 그게 만년 된 네네네. 흙이라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다 실험해요. 뭔가 그 기계로 탄소 분석하고 탄소 분석 같은 거 말고 좀 더 정밀 기기로 네. 더 정밀 이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쇠빙선을 타고 북극해 여러 곳을 시추를 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얻은 건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축지 부인인데 커다란 코어를 박아요. 심해 바닥에 그걸 박아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어가 엄청 기니까 그 레이어마다 마치 우리 그 떡같이 떡 예시루같이 레이어마다 어느 시기에 다 달라요, 성분이. 그러면 지구의 만년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따뜻했겠다. 그때는 뭐 어떤 토양이 많았겠다. 이런 분석하는 거죠. 옛날에는 거기가 대륙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걸어서 지나갔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험이 끝난 흙을 제가 이제 제공받아서 만든 거죠. 개인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죠. 네. 그럼 향로 이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향로를 제작했다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떠한 방법이 신비로운 제작 방법이에요? 저는 이거는 이제 되게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점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인공물질, 또 인공첨가료, 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뭐 쉽게 쓰던 페트병 하나도 이제는 굉장히 조심하려는 의식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적인 성분을 첨가해서 빨리 뭔가 성형해서 만드는 것들의 유해성, 거기에 뭔가 해로운 독성이 자리하고 또 가열되거나 그 성형한다는 가열이면 변형된 물질이 생기고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해롭다는 거 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지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거, 이 원재료는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도 전기 가마에 전기 돌려서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 작품이 일반 생필품 디자인과 뭐가 다를까? 저는 예술 작품과 그냥 판매되는 진열장에 있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진열장에는 더 멋일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사람들의 기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손쉽게 빨리 그리고 아니면 또 장인으로서 천천히 한다 해도 사람들의 그 시각에 맞추는 거고 예술 작품은 저는 그냥 메시지고 철학인데 다만 이게 형태화된 어떤 정형화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된 그래서 저는 약간 종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로 하나도 저는 전시장에서 그냥 완성된 것만 놓여지지만 아무도 그 과정을 보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북극의 흙과 또 일일이 손으로 정말
다 그 코어를 만들어서 또아리 같이 알 모양 만들고 또 손으로 만든 장작 가마에 정말 그 전통 방식의 조선시대부터 있다 500년 된 가마타예요. 거기서 만들고 또 그 불도 소나무 장작으로 떼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천천히 부어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알향로가 충분히 그런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믿고 또 이번에 아시아 전당에서는 새로운 굉장히 모던한 건물 속에 전시가 되지만 또 다음 전시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어떤 공간에 따라서는 더 큰 에너지를 사람들이 받고 뭔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일부러 거쳤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유향을 피웠는데 그 향로에서 그 네. 유향의 냄새의 강도에 정말 저도 놀랐던 저도 놀랐어요. 거의 그 네. 굉장히 큰 전시장을 네. 가득 메운 네. 그 유향의 예, 맞아요. 어떤 유향을 쓰신 그게 건가요? 이제 맨 처음 그 오프닝 날이랑 처음 개관한 당시에는 전시 초기 당시에는 제가 오만산 유향을 썼어요. 오만이라면 이제 중동에서도 가장 그 무어인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이집트나 다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가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만은 그 중동 지역에서도 가장 그 중동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고 그래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고 또 그 중동산 또 레바논산 유향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 그 문명이 솔직히 그 옛날 수메르부터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고는 하잖아요. 그 옛날부터 썼던 향이 뭐냐면 유향이에요. 유향 나무가 있어서 그 이렇게 수액을 받아 굳힌 게 그 향인데 제가 또 향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예전에 중동 여행했을 때 갖고 있던 거를 이 알향로 바다의 알을 만들면서 무슨 향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동 지역 향을 쓰게 됐어요. 왜냐면 어떤 문명이 시작될 초창기에 그리고 지금도 뭐 그 동방 정교나 그런 또 그 모스크나 이런 데서 그런 향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향이 조금 낯설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저는 이 전시 이 드림타임 태초의 시간 작업을 꼭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한다기보다 아주 보편적인 정말 태초의 모습을 어떤 간직한 어떤 요소들을 다 끌어 쓰고 싶었기 때문에 향은 일부러 유향을 선택했고요. 또 하나 큰 이유는 유향이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게 이제 작년 의학지에도 났는데 굉장히 암도 치료할 정도로 항암 치료도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치료 효과가 있는 향이에요. 물론 이제 쑥도 그렇지만 유향은 더 강력하게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향을 이제 피웠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향이 진할 줄은. 네. 그래서 또 한 번 해보고 싶은 거는 이 향만 갖고 설치 작업을 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좀 갇혀진 공간에서 이 향으로 정말 치료가 될 정도로 향을 이용해서 전시를 해봐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룹전에서는 남의 작업을 또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각 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사운드라든지 냄새를 차단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는 공간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사운드들도 계속 끊임없이 섞이고 네. 그 지금의 새로운 문제 이제 냄새가 네. 섞이게 되는 웬만하면 네. 퍼질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진하죠. 네네 그랬던 네.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근데 지금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던 게 제가 그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작품 소개 글에 이제 자신의 꿈과 실제 여행을 바탕으로 플롯을 창작했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 플롯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래서 나는 중동에서 태어나 빙하기를 피해 고대 한반도를 거쳐 축지 땅의 우여곡절 끝에 정착했다. 현세에 한국에서 태어난 나는 빙하가 녹아서 백길이 수천 년 만에 열린 북극해 바다를
하게 되며 데자뷰를 겪는다라고 했는데 그 중동 뭐 이제 지역으로 보면 중동, 한반도, 축지땅 다시 뭐 데자뷰를 겪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지역성들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부분하고 조금 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플롯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작업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시를 시작한 지는 2008년 이렇게 그럼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10년 아주 그냥 정말 뭐 영어학교 졸업해서 막 그런 전시를 하면 2006년 이제 딱 10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제가 돌아다닌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2005년 작업 시작한 이전부터 그 만주 평야 또 일송정 그리고 북간도 그리고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징기스칸의 제국이기도 했던 히바, 부하라, 뭐 사마르칸트 이런 곳을 사실 먼저 가게 됐고 북극도 먼저 아니 남극도 먼저 가게 됐고 전시는 나중에 하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좀 뭐가 분주하고 당황스러운 게 제 인생에 뭐가 갑자기 많은 스토리와 역사가 그냥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자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여행들도 제가 막 계획을 많이 세워서 간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끌리거나 누군가 기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거나 그래서 간 장소들이에요. 정말 남극까지는 정말 우연하게 갔어요. 그래서 우연을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굉장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 삶에서 그런 게 벌어졌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목적을 하지 않고 뭔가 힘을 놨을 때 오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인. 근데 그거에 빨리 반응했을 때 제가 이렇게 지구촌 곳곳을 다니게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도 너무 압축해서 이제 써야 됐기 때문에 약간 엉뚱해요. 뭐 중동에서 태어나 어쩌고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 같지만 제가 중동도 진짜 우연하게 가게 됐단 말이에요.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샤르자라는 것도 거긴 어떻게 보면 제가 가고 싶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친구 큐레이터가 거기 뭐 가는 길에 같이 가지 않겠냐 해서 마일리지가 워낙 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합류한 건데 거기서도 또 공항에 억류돼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카타르, 도하 이런 데까지 가게 된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을 오래 있었고 카타르를 제가 안 갔으면은 오만산 그 유향을 못 샀을 거예요. 어떤 오래된 수크 전통시장 가서 향도 만났고 향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뭐 이제 북극도 이제 가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제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어린 시절 내가 깊이 빠져서 그런 모험 소설을 좋아하고 막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서 막 그리고 미술학원 같은 데는 어릴 때 안 다녔거든요. 엄마가 보냈어도 제가 그냥 다시 왔어요. 선생님이 맨날 지루한 거 시키니까. 그리고 그런 탐험 소설 읽으면 혼자 그리고 그랬던 생각이 다시 나면서 내가 이렇게 다니게 된 게 좀 진짜 운명적이구나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플롯을 억지로 짠다기보다 제가 다닌 동선으로 짜는데 만약에 제가 좀 더 어디 집거해가지고 글을 쓸 시간이 있으면 제가 아마 무슨 작은 에세이 같이 수필집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플롯을 하나 더 이렇게 바늘로 더 정교하게 짜서 근데 지금은 전시하랴 또 뭐 작업하랴 떠다니느라고 이게 이렇게 너무 압축해서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쟤 진짜 이상한 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양지은 디렉터님처럼 그냥 몸으로 어떻게 느껴져서 저의 작업 세계를 이해하는 분은 또 전시를 이렇게 팍팍 넣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준비도 되기 전에 작품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또 저는 좋고요. 근데 저는 작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리서치 기반으로 하는 작가도 있고 또 경험으로 먼저 움직이는 그러니까 저 후자죠. 경험으로 움직여주는 그래서 운명적인 데자뷰라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전시 제목이기도 한 신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그
이런 내몽골 지역부터 뭐 북극해 뭐 굉장히 다양한 곳들을 다녀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한국 민족들의 흐름하고도 뭐 관련이 있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는 그 축치족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 연구소를 가지 않았으면은 제가 그냥 다큐에서 본 거랑 책에서 읽은 걸 묻혔을 것 같아요. 근데 축치족에 관한 책을 이제 그 흙 작업을 하면서 책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서두에 별과 하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몽골을 또 아르코 프로그램으로 몽골에 한 2주 정도 고비 삼아 갔었는데 몽골 민족은 전통적으로나 지금이나 하늘을 숭배해요. 거기 모든 게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할머니들이 정화수 장독대에 떠놓고 물을 담아놓고 빌거든요. 그리고 또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준다, 아기를 준다. 그리고 삼신이라던가 또 죽을 때 지금도 관 밑에 칠성판을 깔아요. 그게 일곱 북두칠성이에요. 사실 그 북두칠성을 생과사를 주관하는 그런 걸로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별에 시작해서 하늘로 돌아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요. 잠시 또 질문사항을 묻자. 그 신화 그러니까 한국의 민속 신화하고도 민속 신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한 연계점들을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네네. 해주시면 그래서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축치족은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먼 곳에 지금 있지만 어떤 민간 신앙의 근원은 굉장히 또 비슷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이르기트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떤 존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이 바뀌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된 북극성 그 일루크 엥에르라고 하는데 북극성이 모든 별들을 주변에서 메고 그것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것들이 가장 큰 신앙의 어떤 근간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항해를 할 때 북반구의 그 천체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잖아요. 바다를 내내 항해하면서 별을 보고 또 이제 오로라를 보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축치족에서도 오로라가 등장해요. 거기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 죽은 상태가 다르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있고 원치 않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약간 어두운 영혼 그런 영혼들은 오로라에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로라가 주는 마성이 있거든요. 사방에 펼쳐지면 약을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 환각같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축치족 신앙의 많은 부분이 별과 오로라 관계된 것들에 굉장히 제가 끌려서 또 모티브를 사용했고 또 그런 연구소에 실험실 축치 앞바다를 맨날 가는 실험실도 만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연으로 이런 작업에 차용을 한 거죠. 신화는 많지만.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별자리를 이제 디지털 프로젝션으로 이제 구체적인 설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디지털 프로젝션을 쓰고 아니면 3D 오디오를 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그 모든 미지의 땅을 탐험하고 굉장히 문명이 닿지 않은 야성의 세계 이런 네. 것들을 경험한 결과물을 다시 작품 안에서 할 때는 굉장히 3D 오디오부터 굉장히 네. 기술 기반한 네. 작업으로 하게 되는 네.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제가 아주 사막에 정말 사막이란 곳에 갔을 때 그리고 북극에서 오로라나 빛을 봤을 때는 그것들은 엄청난 프로젝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로라는 우리 뭐 버추얼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리얼 3D 360도로 펼쳐져요 오로라가. 그리고 굉장히 반투명한 레이어로 입체가 이렇게 입체적인 빛이 교차되는 느낌이 나서 마치 제 가까이 오는 것 같았어요 빛이. 사실 오로라는 대기권 밖에서 출렁이는 플라즈마거든요. 근데
그 제 눈앞에까지 이렇게 어른하는 그 느낌을 사실 표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디지털 장비, 정기적인 효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방이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 가면 저 멀리 있는 소리도 생생하게 정말 그 뭐 서라운드 정도가 아니라 머리 위에서 모든 사방을 둘러싸고 소리가 장악을 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바로 들려와요. 수직으로, 수평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하려면 그냥 뭐 스테레오 이런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또 서라운드 5.1, 7.1 갖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아시아 문화전당 전시도 9.1 채널을 했어요. 잘 효과는 안 나지만 다른 작업들과 막 이렇게 같이고 아무 벽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제가 경험한 어떤 공감각적인 그 에너지와 빛 그걸 전달하려면 가장 최신의 기술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다 구현을 제 원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계속 저도 이제 디벨롭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객이 작가님이 탐험했던 그 공감각적인 경험들을 다시 전시장 안에서 경험하기를 작품 네. 안에서 경험하기를 네.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로 네, 극대화된 효과로서.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야지만 알 수 있는 느낌들이 물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미술관, 제가 어릴 때 이제 미술관을 어릴 때 많이 갔는데 그때 덕수궁 하나였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인가? 그럼 거기서 그림들을 보면 액자에 들어있는 풍경들이 그 당시 많았거든요. 국전에 입상하는 것들이 거의 풍경화. 근데 그래서 저는 미술을 그림으로 이해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대학교에 가면서 뭐 거대한 파나 또 뭐 백남주 선생님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퍼포먼스도 있구나. 저들은 퍼포먼스를 왜 하지? 이런 되게 아주 유치하지만 단순한 질문이 시작됐다가 지금은 제 나름의 제가 이제 저한테의 어떤 의미는 미술관의 의미는 미술관이야말로 현재 시대에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임 그거 외에 정말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곳이에요. 콘서트장은 음악, 또 무용은 어떤 무용으로서의 그 단원들이 막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것들이 있다면 미술관은 계획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모든 게 펼쳐질 수 있는 자리 같아요. 현대 미술관은. 그래서 지금 현대에 지어지는 새로운 미술관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제 해외 사를 보면 이제 국내는 아직 그렇게 큰 데는 없지만 굉장히 크고 층고도 무지하게 높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생각하고 좀 일치되는 것 같아요. 미술관이란 게 이렇게 속박된 삶에서 잠깐 탈출구로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즐기기만 할 뿐이 아니라 뭔가 에너지도 새롭게 받아가서 다시 그 미술관 밖을 나오면 내가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나의 그냥 분주한 일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자기를 찾아가는 공간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22세기, 3세기 신전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제 나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미술관은. 그러니까 예전에 풍경화가 그러니까 회화로 작가들이 자신의 풍경들, 환경들을 그렸다면 이제는 3D 멀티 채널 사운드와 오디오와 비주얼을 이용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아니면 본인이 경험하는 세상을 다시 풍경을 다시 재현을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있는 거를 네. 저는 일부만 표현할 뿐이죠. 그리고 어차피 다들 바쁘고 이런데 제가 가본 곳을 어떻게 많은 사람 가겠어요. 네.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드림타임 2를 제작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하고 어떤 연계점을 갖고 어떤 작업들을 지금 제작 중인가요? 네. 그 드림타임 태초의 시간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가는지도 저는 또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면 고요한 항해라는 시리즈 작업이 있어요. 지금도 네.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이렇게 경계 속에 있는 섬들의 그런 굉장히 군사적도 있지만 아주 개발이 안 된 곳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더 정치적인 어떤 환경을 배경을 바탕에 깔면서 작업을 표현했어요. 그 막 구체해서 다큐같이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지구 원래 날과 원형 같은 거를 제가 느낀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던 차에 그런 시기가 된 차에 플라스틱 신화들에 제가 초대가 있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태초의 시간이라는 드림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별을 영상으로 뭐 이렇게 스크린처럼 걸고 향로를 만들고 향을 피우고 바람과 천둥 번개 소리를 냈다면 이 이제 다음 달에 전시될 드림타임 2에서는 그 별을 제가 좀 따다가 바닥에 직접 설치를 하고 오브제 형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인간들이 이렇게 실제 노력했던 이 초자연 에너지하고 만나려고 노력했던 어떤 흔적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공간에 투사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제 암각화의 어떤 문양들인데요. 우리 한반도에도 많고 몽고에도 있고 뭐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곳곳에 있어요. 아이슬란드 북극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 암각화에서도 제가 직접 탐사했던 또 같이 탐사하시는 신범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과 같이 탐사한 명마산 버석이라거나 천전리 암각화에 있는 모티브 그게 또 나스카하고 공통된 이미지들을 뽑아서 서울역사박물관 대합실 내부에 공간을 투사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싶어요. 별이란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계속 연관이 되죠. 지난 태초시간 1은 북극성이었다면 태초시간 2는 북두칠성으로 이어지고 그런 어떤 원형의 모습, 지구의 원형의 모습, 인간의 원형의 어떤 노력, 몸짓 그거를 이미지로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암각화 작업도 저는 궁금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네.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요. 그거를 벽에 투사할 건데 그 건물이 재밌는 게 19세기 유럽의 독일 건축가였잖아요. 유럽의 어떤 실내 모습이에요. 옛날 네. 그 유럽풍 그런 조명도 그대로 있고 거기다 투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 암각화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투사되고 펼쳐지는 순간 생명 에너지가 작동하는 에너지 공간으로 트랜짓 된다고 들었고 트랜짓에서 저 자체도 그걸 실험해보고 싶고요. 관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 이미지들을 보면 암각화 애니메이션 공간을 느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런 것도 실험해보고 그 싶어요. 헤어조그 영화 보셨어요? 잊혀진 꿈의 동물. 네네. 그 3D로 그 네. 암각화를 다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제 그렇죠. 굉장히 기술 네. 기반한 네. 재현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형 소재는 이제 가장 오래된 인간의 흔적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 간극 그런 것들은 비슷한 점들이 분명히 네, 있는 굉장히 것 비슷하면서도 같아요. 좀 다른 게요. 제가 이제 신범순 교수님 만난 거는 2012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헤어초코 영화는 그 전에 봤나? 저 좀 일찍 보게 됐어요. 네. 그것도 북극 과학자 박사님들 몇 분이 같이 보자고 하셨고 그 영화를 모모하우스 살 때 봤는데 나중에 신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암각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접근이 그 헤어초코나 서구의 과학자하고 굉장히 달라요. 신 교수님 같은 경우 저랑은 약간 더 어떤 면에서 생각이 신 교수님과 일치해요. 저는 그냥 그거는 어떤 그때의 상황을 재현한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의 코드로서 정말 작동한다. 마치 향 같은 거죠. 향이 피우면 우리가 냄새를 맡고 기분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심지어 치유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미지들은 재현의 이미지가 아닌 거죠. 저도 이 실험은 뭐 지금 사냥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기록으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또 선사시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마 뭐 동물 영상은 저는 조금 배제될 거예요. 어떤 이렇게 사선과 직선이 교차된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드로잉으로 펼쳐놓는 공간 전체 벽에다가 실험이에요. 헤어초크랑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르죠.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덧붙여
치자면 네, 네. 서구의 미술은 저는 근대까지도 지금까지도 재현으로 시작해서 재현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재현을 해체하고 그 해체도 결국 그 재현이라는 거, 리얼리즘을 재현하는 거에 그 사람들은 계속 와닿고 있고 사실 분석하는 거에 많이 그쪽에 근간이 있어요. 근데 저 자체도 그렇고 저는 그 재현이라기보다 그냥 초에너지, 초현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만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정말 우주가 있고 지구, 태양계가 있고 별들이 어떤 말 못할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돌고 움직이고 소멸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거에 흔적일 수도 있는 것들을 작품으로 도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그 유럽 남성들이 이제 미제 세계를 탐험을 하든지 정복의 역사하고가 갖는 접근법하고는 전혀 완전 다른, 다른 거죠. 네, 네. 전혀 다른 네. 지향점이 네. 있게 되는 네. 거고 거기에서 나온 작품들도 전혀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도. 아마 제가 또 70년생이고 하니까 어릴 때 시골에 갔던 엄마 아버지 시골에 갔고 또 할머니의 그 삶 그런 민간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다른 민족의 아시아 민족의 다른 민족의 어떤 신앙을 읽을 때도 신화를 인디언을 읽을 때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공부로서 학습되는 느낌이 아닌 거죠. 하여튼 태초의 시간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플라스틱 신화 참가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요. 그냥 1년에 했던 작업을 낸 게 아니라 어떤 분기점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양 선생님과 엮여서 또 다른 정말 태초의 시간이 정말 작동되는 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좋은 작품 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